일단 먼저 패권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패권이 뭘까 과연? 하드 파워 시대는 국방으로 누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패권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이 비전의 흡입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경제력은 물론이고요. 경제력을 통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요. 그게 다시 군사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사실 패권의 가장 핵심인 경제, 군사 기술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기술을 정치 외교나 소프트 파워에 해당되는 문화력이 만약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패권 전쟁의 핵심은 이런 하부 디렉토리로 좀 구성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미국이 되게 초조해 보입니다. 윈도우 오퍼튜니티, 즉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즉 경제력, 국방력, 기술력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지금 순간에 중국의 기울기, 성장의 기울기를 꺾지 않으면 결국은 미국이 추월당할 수 있다는 굉장히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2020년대가 미국의 마지막일 수 있다. 공산당의 패권 야심을 막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그다음에 중국의 산업 생태계가 더 확장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초조함이 많이 느껴지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00주년이 되는 2049년도에 글로벌 원, 즉 미국을 꺾고 1등이 되겠다는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 국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을 총 6가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역 역조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거는 굉장히 컴플렉스티, 복잡도가 높은 가전제품이라든지 고도의 제품인데 우리는 콩이라든지 이제 어떤 농작물, 에너지 뭐 이런 거밖에 수출 못한다라는 어떤 자성의 움직임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GDP가 역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2021년도에 미국 경제의 약 75.2%까지 올라왔던 중국의 GDP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집권 이후에 65%까지 다시 떨어진, 마치 71%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15%까지 떨어진 일본을 보는 것 같은, 즉 GDP 내에서 격차를 더 벌리겠다라는 게 일단 미국 생각이고요. 2001년도에 결국 미국과 교역 1위 국가들이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렇게 많은 국가들이 있었다면 최근 2023년도에는 굉장히 붉은색으로 많이 변했죠. 중국과 일대 교역국이 저렇게 늘어난 겁니다. 공급망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생각. 세 번째는 군사적 긴장감입니다. 결국 해상 실크로드를 넓히겠다는 중국의 생각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미국 간의 갈등이 남중국해에서 격앙되고 있고요.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지금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에서는 3위까지 올라와 있지만 최근에 러우 전쟁에서 약해진 러시아를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 2등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첨단 기술인데요. AI와 반도체는 국력의 증폭 기술이다. 앞으로 아마 더 강화될 겁니다. 기술력이 강화되고 그게 결국 국방력을 다 강화시키는 아마 그런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AI 쪽에서는 특별히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비겠죠. 전쟁의 비용. 결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결국 그렇지 못한 중국 간의 어떤 부분인데요.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계속 이제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결국 이제 달러를 좀 보충하겠다. 또 국채를 뭐 굉장히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부분도 결국은 중국의 CBDC를 견제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결국은 이념 문제입니다. AI가 발전되고 또 그다음 국방력이 발전되게 되면 결국은 이념에 따라서 블록은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6가지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을 패권 전쟁을 반드시 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실제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최근에 관세 전쟁으로 불거지는 모습들이고요. 이미 트럼프 일기 한번 해봤죠. 미국도 분명히 자해성 정책입니다. 미국이 편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수출도 많이 꺾이고요.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이 많이 꺾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꺾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일기가 시작됐던 2017년부터 대미 수출, 즉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저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관세가 145%까지 갔다가 30% 낮춰졌는데요. 오늘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5월 달에 관세가 223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5월 달 한 달 동안. 결국은 작년 한 해 동안 관세가 800억 달러였던 걸 비하면 관세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즉 세입에서 관세가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 상품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국의 FOB 베이스의 금액은 약 60%, 이 60%가 되는 금액에다 관세를 붙이는데요. 각각 30%, 54%, 145%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거기에 운항비라든지 탁송료, 보험료 같은 것들을 합쳤을 때 이 가격이 드는데요. 보시게 되면 미국은 분명히 30%에서 54% 구간 내에서 관세를 설정하게 되면 미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만약에 법인세 감면이 있게 되면 오히려 가격 경쟁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야 제발 제조업 들어오라는 겁니다. 가격 경쟁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고요. 또 바이든 때 굉장히 나이브했던 정책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쫍니다. 뭐냐면 직접 수출도 관세로 막겠지만 결국은 우회 수출이나 아니면 또 미니미스라는 해외 직구, 즉 800불 이하의 해외 직구에 대해서 무관세 정책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줄줄 셀고 있는 구멍을 다 막겠다는 겁니다. 매우 이번에는 칼을 갈고 나왔던 거죠. 또 하나는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못 되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제재 전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어떤 공인된 사이버 해커 조직인 APT31 같은 조직을 결국은 파회시키는 혁신기술 기동 타격대라는 것들 조직해서요. 어떤 해커 조직들도 맡고 있는 어떤 제재가 있고요. 국제 금융 조치라든지 많은 것들을 잘 되게 할 수 없지만 못 되게 하겠다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거래 제한 명단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의 제재가 들어가 있지만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는 거죠. 양쯔 메모리라든지 많은 기업들을 결국 차단을 하고 특히 드론, 즉 국방 쪽에 연결될 수 있는 DJI도 결국 DJI법을 만들어서 결국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는 수단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전쟁의 양상을 한 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이 공이 같습니다. 즉 부채를 통해서 기술과 국방을 강화시키고 있는 형국인데요. 결국 트럼프는 결국 관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 입을 열리고 세출을 줄이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중국은 경기 부양이라든지 걸 통해서 재정을 더 쓰게 만들겠다는 거죠. 전쟁 수용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게 핵심 고리고요. GDP의 성장 각도를 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국방,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꺾겠다는 게 미국 생각입니다. 자, 중국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2015년부터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10대 제조 산업. 근데 보시게 되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게 AI입니다. AI와 9개의 제조 상품들을 엮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는 올해가 2025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들의 피와 땀이 지금 결국 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냐? 2023년도에 3.3조 위안 정도의 총 R&D 예산 곱하기 200원 해보시면 660조. 2023년도에는 3.6조 위안, 720조. 올해 양회에서 발표된 것은 4조 위안, 800조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로켓, 고속철도, 로봇, 우주정거장, 항공기, 전기차 혁혁한 어떤 성과를 이룬 걸 여러분은 목도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이라든지 무인 잠수정 같은 군용 무기에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창전 8호가 저궤도 위성을 한 번에 8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그대로 모방을 했는데요. 모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대단합니다. 지금 스타링크가 42,000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목표라면 28,000개.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아마 친미 성향을 가진 국가와 친중 성향을 가진 국가들이 아마 저궤도 위성의 사용이 달라지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궤도 위성은 상업 용도로 사용되고 통신 용으로도 사용되지만 군사와 우주 패권에도 사용되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제조 능력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공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 체인이 전부 다 중국에 몰려 있죠. 이 부분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드릴 피지컬 AI, 즉 인바디드 AI라는 것은 AI가 몸뚱이하고 결합되는 순간입니다. 이 몸뚱이 제작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의 이 제조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고요. 초고속 철도를 가지고 약 42,000km가 넘는 초고속 철도망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물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즉 샤오미가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지 3년 만에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가 나온 게 이 밸류체인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대 중국 제조 2025의 산업과 중국에서 정책 발표를 했던 인공지능 플러스라는 정책이 합쳐질 경우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중국의 최신 기술들, 피지컬 AI의 결국 결과물들이 나올 거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군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군사 로봇이고요. 이게 중국은 14개의 육지 국가들과 연해 있고요. 그다음에 6개의 해양 국가하고 해양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국방에서 결국 사용해내는 게 로봇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동수서산, 즉 동쪽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서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동수서산도 역시 민군 융합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2030년까지 피지컬 AI 쪽에서 압도적 힘을 얻은 중국이 미국을 꺾겠다라는 게 이 정책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탑2에서 결국 R&D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게 되면 저 원이 R&D의 예산입니다. 미국과 결국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죠. 그리고 지난 2000년서부터 2023년까지 23년 동안 글로벌 R&D에서의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서 바가 가장 올라와 있는 게 중국이고요. 제일 우측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압도적 위상이 결국 중국을 통해서 결국 많이 희석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중국의 R&D가 아까 800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약 65에서 70%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요. 이게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7분의 1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반면 미국은요.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미국이 힘들어지고 나서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R&D는 굉장히 줄었고요.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나사가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에 넘기고요. 그다음 알파 프로젝트가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넘어갔던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것들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매그니프7의 R&D가 얼마냐면요. 약 2,5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환산해 보시면 약 360조입니다. 중국이 800조라는 R&D를 쓸 때 민간 기업의 R&D가 360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결국 국가 위주의 중국과 민간 기업 위주의 미국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피지컬 AI가 되면요. 몸뚱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AI가 결합된 게 자율주행이고요. 일반 장갑차나 탱크에 AI가 붙은 게 Unmanned Weapon System입니다. 그리고 기계와 AI의 조합이 로보틱스입니다. 그 몸뚱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미국이 굉장히 제조업이 약하다는 겁니다. 기반이. 자,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제조업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완만하게 줄어들게 되었고요. 종사자도 많이 줄었죠. 반면에 중간재는 대부분 다 중국에 수입한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 쪽도 이 프로젝트 메이븐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팔란티어서부터 와서 미국의 DoD 쪽에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국방력이 증가하지 않더라. 그리고 중국의 효율적인 국방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이 샌다. 그래서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고요. 이조차도 2008년서부터 민간 기업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결국 1시간에 스위치만 누르게 되면 약 80군데에서 미사일 요격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매우 효율적이죠. 자, 그다음에 오프셋이라는 전략은 방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플리케이터는 공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부분 민간 기업이 투자됐다는 거고 AI와 위성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리플리케이터는 문제가 몸뚱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바디, 인바디드 AI의 바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RCV가 로보틱스 컴뱃 비클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왜 HD 현대, 우리 현대가 팔란티어와 무인 수상정을 만들고 있고요. 어떻게 안드리라는 회사는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투자를 한 회사죠. 결국은 중국의 드론의 밸류체인에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드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장을 보시면 모든 것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미군이 군함 함청 만들 때 중국은 선박 232대를 만들 수 있다. 결국은 230배 선박 건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또 이게 포브스의 겉표지인데요. 중국 기술 없이는 미국이 미사일도 못 만든다는 굉장히 자주 섞인 부분입니다. 피지컬 AI에서는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드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많은 국가들이 만든 드론의 기술들이 결국은 밸류체인이 중국에 통합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업용 드론의 90%가 중국산입니다. 이게 결국 전쟁 수익률이 매우 약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조업 미국에 들어오면 구글, 인스트릭트 AI가 도와줄게.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뭐 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옴니버스라든지 아니면 이 메트로폴리스, 아이작,
젯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이끌어주겠다는 거고요. 끝판왕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every 5 second, 즉 5초에 차를 한 대 만들어주는, 이걸 1시간으로 바꾸는 UPH, 유닛 퍼 아워가 720대, 1시간에 720대 자동차를 만드는 극단적인 효용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미국의 제조업은 완전히 한 단계 건너뛰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 피지컬 AI가 도대체 뭘까라는 걸 보시면요. 텍스트, 사운드, 비전, 모션, 터치, 테이스트, 스멜 같은 이런 수많은 감각들을 센서로 퓨전합니다. 그거를 디지털 데이터 0과 1의 바이너리를 집어넣는 게 메모리고요. AI 반도체를 통해서 결국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죠. 결국은 학습과 추론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요. 여기서 나오는 할루시네이션은 파인 튜닝을 통해서 결국 온 디바이스에 인베디 되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피지컬 AI 혹은 인바디드 AI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 시장과 이쪽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어디가 클까요? 압도적으로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전후방 연관 산업이 약 6천조에 해당됩니다. 단일 규모는 가장 크지요. 근데 이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1경이 넘을 거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섹터가 이 로봇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 AI로 비롯되는 거고요. 언맨드 에어리얼 비클, 그다음 언맨드 웨폰 시스템 같은 경우가 전부 다 피지컬 AI 혹은 인바디드 AI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미국과 중국이.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LLM, 지금 LMM, 멀티모달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액션입니다. 자율주행이 스스로 움직이고 무기가 스스로 전쟁을 하고 그다음 로봇이 인간의 어떤 설거지나 빨래 같은 걸 해주는 가사일을 돕는 거는 이 라지 액션 모델에 해당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결국 중력이라든지 마찰력, 과성격 같은 물리 법칙들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피지컬 AI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결국은 물리 법칙과 광학 법칙들을 전부 다 섭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국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해봤지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모으는 엔드-투-엔드, 즉 테슬라 방식이 옳다는 걸 생각하고요. 재작년서부터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의 E2E 방식으로 전부 다 전환시켜라. 그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신문지상으로 중국의 자율주행이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퍼셉션, 제네럴 외에 에이전틱 AI를 거쳐서 지금 피지컬 AI 시대에 왔다라는 거고요. 이번 CES에서도 젠슨 왕이 결국 로봇들한테 토스터에 있는 식빵을 옆 접시에 옮겨놔라는 이 프롬프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토큰과 텍스트 토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이걸 위해서는 인간의 안목, 즉 테스트 날리지와 컨텍슈얼 러닝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AI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엄청 어렵지만 인간이 먼저 모방학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로봇을 대부분 다 룰 베이스로 갔다면 품과 상식들을 부여함으로써 작업 명령과 환경을 이해하고 실행 결과가 계속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가지고 등장한 로봇들입니다. 뇌는 전부 다 엔비디아고요. 몸뚱이는 뭐 미국이 만들 수도 중국이 만들 수 있는데 많은 중국 로봇도 역시 엔비디아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ASPX는 Alignment Simulation and Real Physics라는 시스템인데요. 코비 브라이언트의 생전 모습입니다. 생전 농구했던 동영상을 통해서 로봇한테 그대로 배워주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한테 학습시키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모방학습, 그다음 파운데이션 모델,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러닝,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이 네 가지 기법들이 최근에 로봇을 가르치는 방법이고요. 이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테슬라 옵티머스가 선두주자입니다. 결국 젠3가 곧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테슬라가 자동차를 통해서 받은 학습들이 아큐판시 네트워크와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분할 학습법인데요. 이게 결국 시뮬레이션이 되고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로 들어가면서 버전 12, 13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데이터 엔진을 통해서 학습시키면서 자율주행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쉐어드 AI 소프트 스택, 즉 자동차에서 배운 걸 로봇에, 쉐어드 아큐판시 네트워크 자동차에서 배운 걸 로봇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봇과 자율주행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학습법들이 테슬라에서 비롯됐고요. 이게 결국 지금 중국에서도 똑같은 방식대로 에지봇, 그 다음에 유비테크, 유니티 로보틱스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올해부터는 한 5,000대 정도가 나올 거고요. 내년부터 12,000대, 내후년부터는 50만 대로 확장되는 게 되는 거고요. 올 6월 달에 나올 로보택시, 그다음 내년부터 나올 사이버캠 역시도 결국 사람이 없는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결국 미국 쪽에 배포가 될 거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미국,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다음 메타, 그다음 테슬라, 아마존, 그다음 팔란티어, 그다음 IBM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 미국 기업들입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할 수 없지만 민간 기업들의 어떤 참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피지컬 AI 가장 큰 인더스트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무인화 혁명이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화이트 컬러를 대신한다면 이 피지컬 AI 쪽은 우리의 블루 컬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인화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산업을 도대체 누가 선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실제 이 로보틱스와 그다음에 자동차 가장 큰 인더스트리 두 개가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 그다음 우주, UAW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피지컬 AI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패권의 핵심이었던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심지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화력까지 확장시키는 역할까지 AI가 하죠. 결국은 AI가 핵심이라는 거고요. 저희는 어떤 미국이 주도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패권 전쟁의 요소들을 얻기 위해서는 AI가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될 겁니다.